저는 미경, 67세입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챙기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모를 거야. 이제 그 돈은 우리 거야.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또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댓글에 위치를 남겨주세요. 가족의 배신과 복수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왜 아무도 모든 걸 잃은 여자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지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저는 몇 달 동안 여행을 계획했고 장을 줄이고 집수리도 미루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지만 이제 저는 얼어붙은 채로 딸과 사위가 제 집에서 앉아 저를 어떻게든 모든 재산에서 몰아내고 제 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려는 이야기를 태연히 나누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최근에 너무 독립적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네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심지어 혼자 여행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마치 그런 작은 기쁨의 행위들이 정신적 쇠퇴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은 남편을 묻고 3년간 삶을 치르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다가 드디어 삶을 찾은 증거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이웃, 가족, 친구, 심지어 제 주치의에게까지 제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우며 무모해진다고 말해 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독살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수년간 제가 그들의 빚을 관리해줬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때 대출 보증도 서줬으며 그들이 처음 집을 살 때는 제 은퇴 자금 일부까지 털어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크루즈 여행을 위험하고 이기적인 돈 낭비하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휴가, 자동차, 집수리, 심지어 개인 의료비까지 도움을 청할 때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고 매번 제가 도와주면 나이 들어서는 저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제 집을 팔아버리고 저를 가둬놓고 자신들이 제 노력의 열매를 누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들의 식사를 해주고 아무런 감사도 없이 며칠씩 손주를 돌봐주고 심지어 무책임한 줄 알면서도 아무 질문 없이 돈을 내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몸이 망가지기 전에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제 소망을 비이성적이라고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서류를 사진 찍고 서명을 위조하고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판사에게 제가 부적합하다고 설득할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딸이 법정에서 저를 상대로 증언할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차오르며 문고리를 더 세게 쥐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집을 자기들 것인 양 나눠 팔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대출금을 갚고 누수와 금을 직접 고치고 휴가와 새 옷, 심지어 제대로 된 치과 치료까지도 포기하며 가족의 집을 지켜왔건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죽기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 절친을 속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것도 쉽다고 웃고 있었고 그녀마저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 앞에서 달콤하게 웃던 그들이 이렇게 깊은 거짓의 그물을 짜왔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의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웠고 2가지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내고 심지어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결혼식 비용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충성이 아무 소용없게 제 존재가 그들의 꿈을 방해하는 경제적 짐으로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사라진 작은 보석들을 제 건망증 탓으로 돌렸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이었고 처음 눈치챘을 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에 피가 끓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겁니다. 딸이 공과금 처리를 돕겠다 며 제 계좌에 본인 이름을 올리자고 했던 때가 생각났고 거의 동의할 뻔했지만
고인이 된 남편의 경고가 머릿속에 들려오는 듯해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저는 싸움도 없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넘길 뻔했던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 문제로 밤잠을 설친 날들과 새 신발이나 꽃 한 송이 같은 작은 사치도 포기하며 한 번만 더 도와주자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희생을 그들이 사랑이 아닌 이용할 약점으로만 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의 흐름을 바꿀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대면하지 않고 그들이 저를 멍청한 노인으로 착각하게 두기로 말입니다. 나는 창문에서 눈을 돌려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여권이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다. 나는 항상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여권을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이번 여행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권력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한때 경찰에서 일했던 옛 지인에게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아는지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증거와 문서,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왔고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깊이 사랑해왔기에 배신으로 모든 것이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상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택시 기사의 경적 소리가 조급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으로 돌아갔고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외모가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 택시 기사에게 손을 흔들며 언젠가 내 딸과 사위가 모든 것을 잃은 여자를 과소평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나는 침묵을 지켰고 머릿속에는 내가 엿들은 모든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다짐했다. 이제 보니 딸과 사위는 수년간 내 혼란과 이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려 내 정신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실은 내가 그들이 일으킨 모든 위기에서 정서적, 경제적으로 그들을 지탱해왔음에도 말이다. 그들은 내가 진료 예약을 빼먹고 약을 잊어버린다고 의사에게 말했지만 나는 모든 방문과 처방전 갱신을 꼼꼼히 기록해왔다. 예전의 보험 실수로 큰 피해를 본 뒤로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웃들에게 내가 편집증적이고 불신이 심해졌다고 했다. 그들이 내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내 저축을 자신들은 누릴 수 없는 사치에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딸이 왜 남편이 갑자기 내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묻는 내게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가 나이 들수록 내 재정을 관리해주고 싶다며 흘린 눈물을 믿었던 내가 역겹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야 그것이 그들의 계획의 첫 단계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 기억력 저하와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해 독서 모임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 내가 내 인생에 신뢰할 수 없는 화자처럼 보이게끔 서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조차 은지가 염려하는 척하며 귓가에 독을 속삭인 탓에 내가 기본적인 일도 못하는 연약한 노인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혼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충동적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내 신용카드로 디자이너 가구와 값비싼 휴가를 구매해 마치 자기들이 번 것처럼 SNS에 올리면서도 자신들은 충동적이라 하지 않았다. 그 위선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들은 내가 작년에 옛 투자 계좌를 상의도 없이 팔았다고 변덕스럽다고 했지만 그 돈은 내 것이었고 집 수리비 같은 필수적인 데에 썼다. 정작 그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돌봐주겠다. 고 약속해놓고도 도와주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출을 요청하는 자신들의 행동은 무책임이나 의존의 신호로 여기지 않았다. 침실에서 사라진 보석과 선반에서 없어진 작은 골동품들을 생각했다.
이제 와서야 그것들이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한도까지 시험해본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부주의하고 내 소유물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은지가 큰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 며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부드럽게 권했던 순간들, 민준이 젊은 사람이 더 잘 챙길 수 있다 며 우편물과 청구서를 맡겠다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보니 그 모든 도움의 제안이 내 자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산된 단계였음을 알았다. 내가 그들의 친절을 칭찬하고 이런 가족이 있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남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이 내 모든 작은 실수를 기록하며 뒤에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눌렀다. 그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 약하다고 믿지만 나는 평생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두가 실패할 거라 예상할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다. 그들이 너무 게으르고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길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피와 땀으로 쌓아온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은지의 등록금, 민준의 사고 후 치료비, 심지어 그들이 형편이 어렵다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대신 내줬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야 그들이 그 모든 희생을 사랑이 아닌 내가 바보라서 다 털릴 때까지 이용해도 된다는 증거로 여겼음을 깨달았다. 몇 년 전 내가 집을 비웠을 때 집을 돌봐주겠다며 민준이 내 집 열쇠를 복사해달라고 설득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이제 와서 보니 그 순간이란 결국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을 넘기게 만들려는 장기 사기의 첫 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내 편안함을 지킨다 며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 할 가구라도 되는 양 아무렇지 않게 잔인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이미 어느 요양시설에 나를 보낼지 계획까지 세워뒀음을 깨닫고 턱이 굳어졌다. 나는 로베르토의 유산을 정리할 때 만났던 변호사에게 자산을 지키고 법정 싸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휴대폰을 꺼내 상세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타이핑을 하면서 곧 두 사람 중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길로 번질 조용한 분노의 불씨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없는 동안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할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이 내가 충분히 약해져서 무방비로 남겨졌다고 믿는다면 계획을 더 서두르다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그 실수가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지와 민준이 내 유산에 자동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언장과 위임장을 비밀리에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재무상담가와 은행 지점장과의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그들은 내가 관대하게 대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딸을 키우고 도움 없이 주택대출을 갚아내고 인생의 모든 배신을 견뎌낸 내가 그들의 손에 추억을 팔아넘기며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 인내심을 총동원해 그들의 계획을 그들에게 되돌려줄 것임을 알았고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인생의 싸움을 위한 동맹, 정보, 무기를 모으는 여정이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비행 내내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짚으며 은지와 남편이 내 자신감을 은근히 깎아내린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이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거나 서툴다거나 남을 너무 잘 믿는다는 식으로 암시한 것은 나를 고립시키고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착각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캠페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은지가 세금 문제를 도와주겠다며 내 은행 거래 내역 복사본을 요구했던 때도 떠올랐다. 그때 처음엔 망설였지만 가족의 단결을 믿으라고 키운 딸에게 의심을 품는 건 배은망덕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순간이 내 신뢰를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했던 수많은 작은 배신 중 하나였음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운 결의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에게 선의로 의심의 여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내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기록해 이웃, 친구, 전문가들과의 은밀한 대화에서 내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나조차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장을 깜빡할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이미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미팅을 잡아 법적 전략을 논의하고 사설 탐정에게 내 집에 은밀한 감시 장비를 설치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로써 내가 집을 무방비로 비웠다고 믿는 그들의 오만이 계획을 앞당기게 만들 것이고, 이는 그들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할 완벽한 기회가 되었다. 은지가 집을 줄이고 팔라고 강하게 권하면서 자신과 남편이 내 안위를 걱정한다고 안심시켰던 순간들도 떠올랐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내 평생의 희생을 현금화해 자기들 사치스러운 삶을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내 편안함이나 안전, 존엄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비난했지만 나는 수년간 혼자 집을 잘 관리해왔고 일상도 아무 문제 없이 해냈다. 그들의 위선은 놀라울 정도였다. 내 독립심을 약점이라 비난하면서도 내 자원을 탐냈으니 말이다. 은지가 우리가 귀중품을 치우기 시작해도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라며 웃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내가 이제 작은 변화도 알아차릴 만큼 주에 깊지 않다고 믿었고 그 깨달음 덕분에 나는 집안의 모든 물품을 변호사와 함께 목록화해 무언가 사라지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예비 열쇠도 아무 말 없이 회수하고 집의 잠금 장치도 전부 바꿀 것이다. 이제 그들의 접근은 더 이상 가족 간의 신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민준이 내 온라인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반복해서 제안했던 일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도들은 내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내 재정의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런 침해를 무해한 참견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결정을 사치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고급차, 값비싼 휴가, 집 리모델링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는 낭비라고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내 희생 위에 세워졌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한때 은지가 내가 어린 시절 그녀를 지켜줬던 것처럼 내 노년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잔인한 아이러니를 곱씹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노화를 내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아니라 내 자율성을 빼앗고 통제권을 줄 기회로 여겼다. 나는 이제 내가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이 내가 반격할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내 결연함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그들의 패착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한 발 앞서 따돌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내 모든 법적, 재정적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여러 장소에 백업을 보관해 그들이 내게 불리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내 의도와 정신 상태를 명확히 기록한 서면 진술도 남길 생각이었다. 출국 전 은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내 일정이 헷갈리면 꼭 연락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 모든 다정한 몸짓이 내가 순순히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연기였음을 깨닫고 속이 뒤틀리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 주변 모두가 이미 내가 쇠약해졌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생각해 나를 얕잡아봤지만 그들은 내가 한때 혼자 아이를 키우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모두가 실패할 거라던 세상에서 주택대출까지 갚아낸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궁지에 물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자 사설 탐정으로부터 카메라와 모션 센서 설치가 문제없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차분한 결의에 사로잡혔다.
은지와 민준이 자신들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 반격의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이틀째, 탐정에게서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지와 민준이 내가 출국한 지 몇 시간 만에 집에 들어와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의도는 탐정의 감시 영상에서 드러났다. 그들은 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사진 찍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의심받지 않고 귀중품을 어떻게 빼돌릴지 속삭이며 논의했다. 나는 조용히 영상을 지켜봤다. 민준이 내 보석함을 들어 내용물을 살피고 은지는 어떤 보석이 가장 비싼 값을 받을지 휴대폰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한 모든 과거의 친절히 쓰디쓴 납덩이로 변의 뱃속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때 내 허락 없이는 내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지금은 내 평생의 소유물을 헐값에 처분할 상품처럼 여겼다. 그들은 내 은행 기록과 연금 명세서를 찾아냈고 내가 모든 서류를 너무 많이 종이로 보관한다는 이유로 판사에게 내가 재정 관리 능력이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 논의했다. 그들은 내 꼼꼼한 정리를 집착적이고 구식이라고 조롱했지만 그 시스템 덕분에 나는 수십 년간 재정적 안정을 유지한 반면 그들은 무모한 결정으로 빚더미에 앉았던 것이다. 그날 늦게 은지가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최근 방문 때 내가 편집증과 혼란의 징후를 보였다고 암시하는 알림을 받았다. 그녀는 후견인 신청을 위한 진술서를 모으기 시작했고 나는 내 오랜 독립과 유능함의 역사가 무시된 채 의료진마저 그녀의 거짓 이야기에 휘말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탐정은 은지가 몇 년 전 내가 그녀를 믿고 맡겼던 여분의 열쇠를 민준에게 건네준 뒤 민준이 내 잠긴 서류함에서 여러 봉투를 꺼내는 장면의 사진도 보내왔다. 나는 그들이 그 신성한 신뢰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쉽게 배신했는지 상상하며 주먹을 쥐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다. 탐정이 민준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값을 은밀히 문의하는 통화를 엿들었다고 알렸을 때 나는 분노가 결의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 집을 줄여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받기 전에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집, 내 정체성, 내 자율성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빼앗을 작정임을 분명히 알았다. 얼마나 자주 은지가 내 미래의 안락을 위해서라고 하며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동기가 내 자유와 존엄을 희생해 자신의 미래 안락을 챙기려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며 나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 건강이 악화되어 친구들과 이웃들마저 그들의 치매 주장에 동조하게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추측하며 웃었고 나는 그들이 내뱉은 모든 잔인한 말이 이제는 나중에 그들의 파멸을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되었음을 알며 씁쓸한 만족을 느꼈다. 나는 조사관에게 그들이 만진 모든 물건, 촬영한 모든 문서, 뒤진 모든 서랍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배신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맞서고 그들이 비밀리에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 범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부재를 이용하는 자신들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은 때가 왔을 때 그들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사치조차 스스로 포기했던 세월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준의 보험이 지급을 거부했을 때 은지의 응급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박한 연금을 조기 인출한 일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희생의 계산적인 잔인함과 탐욕으로 보답했다. 그들은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절도와 기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변호사와 협의하여 내 계좌, 내 재산, 그리고 내 의료 및 유산 결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보호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은지가 한때 내 재정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는 내가 고집이 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내 나이에 혼자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다정한 딸로 포장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얻으려는 얄팍한 시도였다. 그날 저녁, 조사관은 민준이 집안의 값비싼 그림과 유품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고, 은지는 가장 비싼 물품의 잠재적 구매자 목록을 작성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그들에게 맞서 쌓아가고 있는 사건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점점 더 차분해졌다. 그들은 내가 한 번도 그들에게 맞서 싸운 적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과소평가하지만 곧 내가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싱글맘으로서 생존을 위해, 그 후에는 미망인으로서 안정을 위해 싸웠고, 나는 내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 손에 쥔 모든 무기를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배신이 이제는 속삭임을 넘어 노골적인 절도와 사기로까지 번졌기에 더 이상 미묘하게 대처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결코 예측하지 못할 방식으로 반격할 것임을 결심했다. 사설 조사관은 내가 떠난 지 48시간 만에 민준이 은지가 미리 준비한 위조 서명 승인서를 이용해 내 계좌 중 하나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은지는 2개의 금융기관에 연락해 내 인지 저하를 핑계로 계좌 소유권 이전을 문의했다는 상세한 타임라인을 보내왔다. 나는 그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오직 내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가 차가워졌다. 그들은 내 부엌에서 내가 더 이상 법정에서 그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곧바로 내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눴으며, 심지어 나를 근처 요양시설로 보낼지, 아니면 더 멀리 떨어진 사설기관으로 옮길지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 그들의 내 미래를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뻔뻔함에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다. 조사관의 영상에는 민준이 은지에게 내 보험사에 전화해 내가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진료 예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는 그들이 조작한 주장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을 얻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동안 진료 예약을 꼼꼼히 챙기고 혼자 다녀왔던 기억이 떠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나와 함께 가주거나 진료 후 내 안부를 묻는 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사관이 정리한 디지털 파일을 검토했다. 그 안에는 은지가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내가 혼란과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의 스크린샷도 있었다. 나는 내 사회적 관계까지도 나를 유능한 성인 대신 무력한 노인으로 보도록 교묘하게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수십 년간 해왔던 무수한 희생, 은지의 첫집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보를 팔고, 민준의 사업 실패 뒤 거액을 빌려주고, 그들의 잘못님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소송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내 인생의 수동적인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 그 불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신중한 재정 관리가 통제욕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내게 그들의 모든 욕망을 아무 조건 없이 충족시켜주길 기대했다. 이제는 내 신중한 소비 습관마저 망상과 집착의 증상이라 조롱하며 자신들이 얻지 못한 자산을 차지하려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나는 조사관에게 그들의 디아어와의 연락을 문서화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수년간 신뢰해온 의사 은지의 설득에 넘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내 딸이 지어낸 내 혼란에 대한 이야기만을 근거로 내가 인지 저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내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접근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내가 부여했던 모든 법적 권한을 철회하고 내 재산, 자산, 의료 결정에 대한 추가 간섭을 막기 위한 긴급 금지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나는 귀국 즉시 내 변호사가 독립적인 제3의 의료 전문가를 고용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내 인지 건강에 대한 동시 기록을 남겨 거짓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였고, 은지가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이 실제 증거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에 음울한 만족감을 느꼈다. 사설 탐정은 민준이 시내 반대편에 별도의 아파트를 두고 다른 여성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을 밝혀냈고, 나는 그가 일 때문이라며 설명했던 늦은 귀가와 불명확한 부재의 진짜 이유를 깨닫고, 이제 은지 역시 더 큰 사기와 조작의 희생양임을 알아채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무너뜨릴 고난을 견뎌왔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은 후 그들의 배신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내 재산과 자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동결하고 민준과 은지가 허위 명분으로 내 계정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발송하도록 지시했고 각 보호 조치가 실행될 때마다 통제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한때 사랑하는 딸이라 믿었던 사람이 체계적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겉으로는 구원자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율성과 자유, 존엄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더 심각한 행동을 할 것을 예상하며 내 집 주요 공간에 추가로 숨겨진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탐정에게 주저없이 승인했다. 모든 말과 절도, 사기 행위를 기록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만 여기지만 이제 나는 사랑이나 충성심에 눈이 멀지 않았고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환상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내가 그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탐정은 민준이 내 골동품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감정사와 경매업체에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고 나는 내 집의 모든 물건을 기억하며 나중에 그의 무단 자산 처분 시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생각에 차가운 침착함을 느꼈다. 이제 인내심이 나의 가장 큰 무기임을 상기하며 그들이 내가 모른다고 믿고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준비하는 법적 함정을 더 조이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순진하고 무력한 노인인 척하면서도 조용히 그들의 몰락을 계획하기로 결심했다. 탐정의 추가 보고에 따르면 민주는 그 주에 여러 번 큰 더플백을 들고 내 집을 방문해 상자와 소형 물품을 차 트렁크에 실어 나갔고 은지는 집에서 여러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오랜 세심한 정리 습관이 그들의 부주의로 무너질 것이라 여겼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실제로 나는 그들이 내 유산을 통제하려는 생각조차 하기 전에 모든 소유물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기록해두었다. 그들은 내 할머니의 보석, 남편이 소중히 여겼던 작은 골동품 등 가족 유품을 빼돌렸고 은지는 일부 물건 사진을 가명으로 온라인 마켓에 올리고 민준과 함께 즉시 분실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만한 품목을 논의하며 후견인 청구 전 들키지 않으려 했다. 탐정은 민준이 가족 변호사를 찾아가 내가 집안 살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짓 사연으로 권한 이양을 문의한 사실도 밝혀냈다. 나는 그들이 남에게는 나의 인지 저하를 거짓으로 꾸미고 자신들은 걱정하는 보호자인 척하며 내 삶을 하나씩 해체하는 포식자라는 사실에 손이 떨렸다. 그들은 내 독립심이 자신들의 야망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내가 명확하게 사고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미 나는 계정을 잠그고 법적 대리인을 확보하며 그들의 배신을 입증할 압도적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은지가 서류 정리, 재정 단순화를 이유로 나에게 일상적인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내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그들이 나를 가두려는 계획에 의존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 불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그들이 내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내 집에서 지우고 요양시설에 보내 드물게 혹은 전혀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내 평생의 노고의 결실을 자신들의 사치에 쓰려고 했다. 나는 차갑고 의도적인 침착함을 느끼며 변호사에게 잠재적인 후견인 청구를 막기 위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갱신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은지나 민준 중 누구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둘 중 누구라도 내 죽음에서 이익을 얻도록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내가 중요한 서류를 여러 장소에 복사해두는 습관을 사적으로 망상이라고 비웃었지만 바로 그 꼼꼼함 덕분에 이제는 그들이 내 흔적을 완전히 지우거나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나는 조사관에게 은지의 개인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고 곧 그녀가 내 계좌와 재산의 세부 정보를 가까운 친구와 공유하며 내 자산의 잠재적 구매자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그녀의 배신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들은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은지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뒤 혼자 은지를 키우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고난에서 쌓은 내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나는 그 힘이 노쇠함으로 치부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관의 최신 보고서에는 민준이 은지의 계좌 중 하나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두 번째 가정을 부양하는 데 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가정에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두 명의 어린아이와 그가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남자라고 믿는 여자가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동맹을 내부에서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에 음울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가 내 판단을 의심하고 그들의 조언에 의존하도록 길들여왔기에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빼앗아갔다고 믿었던 모든 권한을 조용히 되찾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은지와 민준이 내 집에 들어오거나 내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돌아오자마자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조치해 그들이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조사관은 은지가 감독이 가장 적고 방문 요건이 가장 낮은 요양시설 목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이 내 노동의 결실을 누리면서 나를 시설에 감추려 했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싸우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단호한지 모르고 있지만 나는 평생 남들은 견디지 못할 배신과 고난을 견뎌왔고 이번에는 먼저 그리고 주저없이 행동할 것이다. 나는 변호사와 협력해 귀국 즉시 법 집행기관과의 미팅을 잡았고 내가 확보한 증거가 형사고발로 이어져 앞으로 그들이 내 삶이나 재산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간섭에 감사하며 범죄를 눈치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적 장벽과 더 이상 그들을 가족이 아닌 해체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어머니일 뿐이다. 귀국 준비를 하며 짐을 싸던 중 조사관의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다. 은지와 민준이 내 안전을 위해 집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내 집에서 큰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카메라 앞에서 내가 기억력이 나빠져 집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는 장면까지 있었다. 이는 내 지성과 인식에 대한 그들의 경멸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줬다. 나는 침묵 속에서 영상을 보며 옮겨진 모든 물건, 갑오의자, 작은 테이블, 수십 년간 가족의 기억이 담긴 사진 앨범 상자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들은 내 역사가 돈이 되지 않는다며 가구는 팔고 앨범은 버릴 생각이었고 민준이 그 상자들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때 내 집을 고쳐주길 믿었던 그 손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깨닫고 턱이 굳게 다물렸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올 것이라 믿지만 나는 변호사, 경찰, 그리고 사설 조사관과 함께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동안 그들의 모든 죄를 들이밀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수년간 무시했던 모든 경고 신호, 은지의 끊임없는 재정 단순화 제안과 민준의 반복된 청구서, 대납 제안을 떠올렸다. 이제 와서야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두 내 자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불의는 더욱 깊이 사무친다. 나는 은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내 집을 더 좋게 고칠 수도 있었던 돈으로 그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차를 팔았는데 이제 그녀는 어린 시절 내가 직접 지은 그 지붕마저 빼앗으려 한다.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변호사에게 긴급 신청을 제기하도록 권한을 주어 제가 도시로 돌아오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고 사설 탐정에게는 감시 영상을 직접 경찰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정식 수사가 지체 없이 시작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독립성을 결함이라며 비웃었고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편집증의 증거라며 조롱했지만 바로 그 습관 덕분에 법정에서 그들의 절도, 위조,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탐정은 민준이 제 부재를 틈타 그의 두 번째 가족을 더 자주 방문하고 왠지 몰래 그녀의 계좌에서 소액의 현금을 이체해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으며 그의 배신이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어 은지마저 그의 기만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저에 대한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싸울 힘이 남지 않은 나이든 여성으로 여기며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지만 저는 이미 경찰이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영장을 집행하고 도난당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고 그들이 안정되기를 기도했던 수많은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제 집에서 저를 몰아내고 제 평생의 노력을 현금화해 편하게 살기 위해 계획을 세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부당함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은지는 한때 저를 노년에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서까지 저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그 약속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고 저는 딸이 아닌 법적 적수로 그녀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검토하며 은지와 민준이 어떠한 변명이나 부인, 그들이 조심스럽게 짜온 이야기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법적,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며 차가운 명확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고난을 통해 얻은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인생의 결말을 그들 마음대로 쓰게 두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증거가 가득 담긴 두꺼운 서류철을 든 변호사와 사설 탐정이 마중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계획한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했기에 은지와 민준이 아직 안에 있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숨기기 전에 그들을 기습해야 했습니다. 탐정은 속삭이듯 은지가 집안에서 남은 재정 서류를 정리하고 있고 민준은 차에 더 많은 상자를 싣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그들이 절도를 거의 완성하고 제 인생의 성취를 지우려는 순간임을 깨닫고 차가운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돌아온다고 믿지만 곧 그들의 접근권과 거짓된 통제감, 그리고 자유를 한 번에 박탈할 법적 타격을 맞닥뜨릴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은지의 학업과 민준의 실패한 사업 이후의 회복을 위해 작은 위안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며 오랜 세월을 뒷바라지했고 언젠가 그들이 저의 희생을 존중하고 보살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부재를 기회로 삼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해체하고 쓰레기처럼 내던지려 했습니다. 이 부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은지의 힘든 임신 시기, 남편이 비상시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임시로 계좌 접근권을 넘겨줬던 일이 이제는 그들이 제 인생 전체를 약탈할 계획의 출발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도착했고 변호사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먼저 진입해 재산을 확보하라고 신호를 보냈으며 탐정은 모든 대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모든 반응과 부정의 시도를 법적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행 중일 때 행동한 것이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외로운 노인네를 속이기는 얼마나 쉬운지를 웃으며 이야기하던 장면이 감시 영상에 녹음되어 이제는 법정에서 그들의 악의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 또 하나의 도난 유품 상자를 들고 차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다가오자 그가 얼어붙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어린 시절의 집을 포위한 경찰을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현관에 선 은지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딸과 사위라는 신분이 결과로부터 면죄부를 준다고 믿지만 이제 자신들의 조용한 제거 작전이 얼마나 대가가 큰 배신이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시 녹음에서 은지가 제 혼란을 비웃으며 엄마는 너무 늙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모를 거야. 절대 맞서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던 장면을 기억했고 이제 그녀가 자신을 두 발로 서도록 키워준 여자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임을 생각하며 전율이 이는 듯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부당함은 더 이상 생사를 도려내는 상처처럼 아프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내가 주저없이 휘두를 무기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내 변호사가 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서, 재산 반환 통지서, 그리고 내가 부재 중에 저지른 모든 절도, 위조, 사기 행위의 증거 서류를 제시할 때 나는 그 무기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잉 반응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지만 곧 재정, 평판, 그리고 앞으로 내 유산에서 단 한 푼이라도 받을 희망까지도 무너뜨릴 각종 혐의와 민사소송의 폭격을 맞게 될 것이다. 경찰관들이 민준을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은지는 충격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내 변호사가 그녀에게 내 재산이나 계좌에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듬거리며 묻는 동안 나는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내뱉은 모든 잔인한 말과 저지른 모든 탐욕스러운 행동이 이미 상세히 기록되어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년간의 조용한 조작과 치밀한 거짓말로 자신들을 내 보호자로 그려내는 난공불락의 서사를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내가 동맹을 모으고 사건을 쌓아가며 내 삶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뒤 정밀하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나는 그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집을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지 논의하던 모습을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그 방문들이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감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이 부당함이 더욱 쓰라린 것은 내가 한때 은지에 늙어서도 절대 누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 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배신의 설계자가 되어 자신을 걱정 많은 딸로 포장하면서도 조용히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게서 훔치고 조작을 일삼았다. 경찰관들이 은지와 민준이 판매를 위해 포장해둔 내 유품과 서류가 담긴 박스를 들고 나가는 동안 나는 약간의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꼼꼼하게 작성한 목록과 대조하며 모든 물건이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절도 행위의 일부였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나와의 관계가 자신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 믿지만 나는 혈연이나 과거의 추억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그들의 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한을 주었고 나에게 접근하거나 내 결정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수집한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평판이 스캔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곧 자신들이 속여온 이웃, 친구, 동료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현실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은지가 한때 사소한 실수로 내게 용서를 구했을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었던 기억이 나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과나 눈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기에 더 이상 용서는 없다. 그들은 내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만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들이 너무 연약해 싸울 수 없다고 여겼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사기극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경찰이 민준을 데리고 떠나고 은지가 인도에서 접근금지 명령서를 움켜쥔 채 홀로 남아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서 있었고
변호사는 지난 수개월간 그들의 모든 행동이 법적 서류로 정리되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곧 법정에 제출될 것임을 설명했다. 그들은 내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는 내가 반격을 준비하는 전략가의 조용한 움직임이었으며 이제 그들이 드러낸 오만함 하나하나가 검사가 사건을 제시할 때 의도와 악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운 모든 날들과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희생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존엄과 독립을 빼앗기 위한 계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냉정한 명료함을 느꼈다. 이 부당함이 더욱 깊게 파고드는 이유는 내가 한때는 내 마지막 순간에 은지가 사랑스러운 딸로 내 곁을 지켜주리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내가 죽은 것처럼 나를 요양시설에 가두고 내 재산을 누릴 계획을 세웠으며 내가 그녀의 배신을 모두 밝혀내 그것을 그녀 몰락의 근거로 삼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은지와 민준 모두를 유산에서 제외하는 새 유언장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내 자산이 비슷한 배신을 겪은 노년 여성들을 돕는 자선단체로 향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 유산이 이제는 나에게 잔인함만을 보여준 이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순간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다. 그들은 내 감정에 호소하고 관용을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작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이 결국 그들에게 이 마지막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이의 행위를 시도할 용기를 주었을 뿐이기에 이제 그들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는 사라졌다. 나는 오랜 이웃이자 신뢰하는 친구인 로잘린드에게 내 집을 맡기고 여행과 성찰의 시간을 준비했다. 가족이라는 포식자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없이 내가 누구였는지 치유하고 다시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친 반응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희생자는 늘 자신의 삶을 희생해 그들에게 모든 이점을 주었음에도 거짓, 도둑질, 그리고 불편한 비밀처럼 그녀를 가두려는 음모로 보답받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은지가 혼자 거리 끝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의 고통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쌓아온 모든 사회적 인연이 배신이 드러난 무게 아래서 풀리기 시작하는 그녀의 대가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모든 다리를 정밀하게 불태우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떠날 수 있는 여성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의무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6개월 후 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내 환상을 산산이 부수었지만 나의 자유를 되찾아준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았다. 법적 싸움은 끝났고 집은 안전하게 지켜졌으며 은지와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고 그들을 한때 존경했던 이웃들 사이에서 경계의 이야기로만 남았다. 민주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여러 해의 형을 선고받았고 은지는 공공연한 망신과 재정적 파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특권의 상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내 후견인을 자처하려던 시도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참담하게 역효과를 내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녀를 변호하길 거부했다. 나는 집요한 배신을 통해 피해 인연은 충성과 존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배웠고 내 사랑을 약점으로 본 이들을 더 이상 용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내 생존과 평화가 독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승리는 법적이거나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두려움 없이 결정하며 살 수 있는 여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딸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즉 내가 스스로를 구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카페를 나섰다.